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저는 대학에서 26년 있었는데 25년 동안을 주로 북한 교회사,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기독교 역사, 38선 이북의 이북 지역의 교회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도 냈는데 주로 제가 낸 책은 북한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지금 북한과 또 그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만주 지역의 지리를 좀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그 이쪽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북 지역의 지리를 좀 보고 또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이북과 그 이북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주 지역의 그 지리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을 방문하신 목사님들도 계신 텐데요. 그래도 지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복사해온 이걸 좀 한번 보시죠. 이 지도는 유관지 목사님이 이쪽을 여행을 한 10번 하시고 책을 쓰셨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 기도하며 걷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10번 정도를 갔다 와야 그 단동에서 훈춘까지 책을 쓰겠더라고요. 유관지 목사님이 딱 10번 갔다 오시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 뒤표지입니다. 그 책 뒤에 이런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확대한 사진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 그쪽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히 우리는 이북 오도 그러는데 그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북 오도는 1952년 이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북 오도 하면 북한 사람들이 모르죠. 지금은 여기 보시면 평안북도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자강도가 있죠. 자강도, 그 다음에 양강도, 함경도도 함경북도와 남도로 나눴죠. 그것만 해도 지금 5개 주죠. 그 다음에 평안도가 북도와 남도로 돼 있고, 황해도가 지금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돼 있죠. 그리고 강원도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원산은 이 강원도에 속한 것입니다. 이 각 도의 도청 소재지도 좀 알으시면 좋은데, 북한에서는 도청 소재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민정부 소재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뭐 도청 소재지 그렇게 부르는데, 이 도청 소재지는 행정의 중심지니까 그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평안북도는 지금 그래도 많이 익숙한 지역이, 우리가 익숙한 지역이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일 텐데요. 평안북도에 지금 군 단위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군을 좀 보시죠. 혹시 우리 익숙한 군이 어떤 군이 있는지. 신의주 씨가 있죠.
예, 신의주. 신의주 바로 위에 의주군. 의주. 여긴 단동에 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산에 올라가서 의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의주 출신으로 남한의 월남에서 교회에서 일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의주. 지금 특히 장로교는 이쪽 평안북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여긴 장로교 선교 구역에 있으니까 특히 북장로교 선교 구역에서 그 북쪽에서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은 평안북도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리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긴 옛날에 1930년대 후반에 신의주 감리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선교 지역 분할 때문에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를 담당했던 지역이죠. 생각 안 나십니까? 의주. 신의주의 예. 한경진 목사님. 그렇죠. 신의주에는 교회가 여러 개가 생기면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제5교회까지 갔는데 제2교회에 신의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2교회. 그리고 제1교회, 그러니까 제1교회, 제2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제1교회는 윤하영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고 제2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죠. 원래 의주가 도청 소재지였는데 1920년대 여기 철도가 생기면서 신의주가 도청 소재지가 됐습니다. 그 해방 직후에는 평안북도의 수도가 신의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의주는 우리가 그 신의주 쪽으로 방문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도 이제 그 평안북도에서 아마 가장 큰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평안북도만 가지고도 이번 6주 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특히. 원체 여기 출신이 많고 교회가 많고 인물이 많아서 이 평안북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해서 남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 신의주시 바로 밑에 용천군 있죠. 용천군. 여기가 몇 년 전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고 평양에 돌아간 직후에 용천역 폭발 사고로 한참 큰 사고 났던 지역이죠. 용천군. 함석헌 선생이 여기 출신이죠. 홍동건 목사님은 여러분들 미완의 기양일기 보실 텐데 홍동건 목사님 고향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 이제 피현군, 제 기억에 피현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미완의 기양일기에서 이쪽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밑에 보면 신도군이라고 있죠. 신도군. 신도군은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을 여러 개 묶어서 신도군이라고 그러는데 신도군의 섬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한 지역이 황금평입니다. 황금평. 그러니까 이북에서 처형당한 누구죠? 장성택이 있을 때 북한 지역의 두 군데를 그 경제 특별 구역으로 만들었는데 하나가 나선 지역이고 또 하나가 이 황금평인데 이 황금평은 그러니까 압록강 하구에 있습니다. 이제 바다하고 만나는 압록강 하구에 황금평이 있는데
우리가 단동에 가면은 제일 먼저 남쪽 사람들이 황금평을 가보죠. 지금은 뭐 이 황금평을 개발 안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서 북한 땅을 볼 수 있어서 이 황금평을 가죠. 여기 가면 뭐 그냥 뭐 그 강폭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 인민들이 그 모 심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갔을 때는 모내기를 하고 있던데요. 이게 황금평이 이 신도군 안에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의 하구인데 압록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 백두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다음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저 방천까지 가니까 압록강이 더 깁니다. 압록강. 예, 압록강.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서해안 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 동해안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고 중국 내륙으로 흐르는 강이 송화강입니다. 이 송화강은 정말 굉장히 긴 강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여기 가면 이제 우리도 송화강도 이제 보고 그러죠. 신도군, 용천군 그러니까 한반도의 가장 서쪽이 신도군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신도군에서 다시 그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 용천군 밑에 염주군이 있고 철산군이 있죠. 철산군은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몇 차례 했던 지역, 지금 뭐 여기저기서 하지만 선천군에서 북한이 미사일 그 실험을 했던 기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철산군은 우리 그 한국 종교사 한국 교회사에서도 그 공부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통일교 신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교회를 운영했던 사람이 철산에 있었죠. 1930년대 초반에 김성도라고 하는 여성이 철산군 사람인데 여긴 뭐 다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교인이었는데 여기 다니면서 그야말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 정상을 쌓았다고 그랬죠. 이분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계시를 받죠. 그런 종교 체험을 신학화시킨 사람이 있었고 그걸 제도화시켜서 교단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문선명은 김성도의 종교 체험을 교단으로 만든 사람이죠. 1950년대 초반에. 이 신학으로 만든 사람은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1930년대 초반에 종교 활동을 했던 지역이 철산군입니다. 저는 이 이북 그 지도 중에서 한국교회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이쪽 그 평안북도 지역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의주라든가 이쪽을 그 제일 먼저 그 알았는데 철산군도 그래서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김성도 한국 기독교 2단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김성도를 얘기해 돼서 이 철산군을 일찍 알게 됐습니다. 김성도는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선천군이 있죠.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선천. 이쪽 지역은 뭐 선교사도 굉장히 많았는데 선천. 지금 이북 지역 몇 군데 그 지역이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흔히 평양이나 선천 지역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 수가 많았던 지역이죠. 선천에
무슨 학교가 있었죠? 미국 북장로교가 세운 신성학교가 있었죠. 네, 신성학교. 이쪽 지역에서 가장 우리 서울에 배제가 있다면 이쪽 그 평안북도에는 신성학교, 가장 대표적인 학교로 신성학교가 있었죠. 근데 이 신성학교 출신이 또 월남원에서 남한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됐습니다. 학자를 배출한, 신학자를 배출한 학교가 또 신성학교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그 장로교 합동 측의 박형용 박사가 신성학교 출신입니다. 또 한국교회사의 태두라고 불리는 백낙준 박사도 신성학교 출신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선천군도 알고 설산군도 들어보고 뭐 신의주도 하는데 이게 정말 그 몇 번 들으다 보면 가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를 못 가니까 우리가 압록강 가서 이쪽 지역을 바라보는 거죠. 선천군은 정말 한국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옆으로 곽산군이 있고 정주시가 있죠. 정주에 우산학교가 있었죠. 예, 우산학교에 또 출신의 뛰어난 그 인물들이 많죠. 뭐 그 유영모 선생이 우산학교에서 여기 교사를 했죠. 함석헌 선생도 학생으로 공부도 했고 여기서 나중에 교사도 하고 그랬죠. 이게 정주인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문선명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이쪽 지역에 선천군, 정주군, 지금 정주시가 됐는데 이쪽이 한국 기독교의 그 가장 잘 알려진 이단들이 이쪽에서 그 자라고 교육을 받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쪽은 전부 장로교니까 이 장로교가 생산한 한때 장로교에 다녔던 그런 인물들이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의 신학을 만들어서 장로교를 한국 기독교를 이제 벗어나죠. 거기가 정주다. 거기 또 그 옆에 박천군이 있죠. 박천군. 박천군은 여기 또 이름난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나운몽 장로가 박천군 사람입니다. 나운몽 장로. 그러니까 지금 박천, 정주, 이 철산 이쪽 밑으로 기독교가 번성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성경을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단 절대 못 됩니다. 정말 그 기독교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성서를 해석하고 계시를 받고 하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쪽 지역이 평안북도의 이 남반부 지역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북도는 전부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하기로 합의를 본 지역인데 유일하게 그 몇 군데 지역만 감리교에 줬습니다. 미국 북쪽에서 온 감리교, 미국 북감리교 줬는데 거기 보면 박천군 있죠. 박천군, 태천군, 영변군 그쪽 지역만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경계 쪽에 영변, 박천, 태천 이쪽 지역은 감리교 지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일제 시기에 감리교회가 영변 지방이라는 그 지방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 영변 지방에 감리교회가 약 4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만 감리교 있었고 평안북도 나머지는 전부 그러니까 자강도까지 다 이제 옛날에는
갈려지기 전에 평안북도였죠. 여긴 전부 장로교 소속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영변은 뭐 잃어버린 학생은 교무실로 오세요. 영변은 익숙하시죠? 학생은 교무실로 오세요. 네, 이 영변에 그 약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진달래가 그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뭐 그런 그 김수월이 시도 썼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 그 뭡니까? 그 북한의 원자로가 있는 지역이 그 영변이죠. 예.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여기 이해하시기가 좋을 테고요. 거기는 지금 군 단위로만 행정 지도가 돼서 그 군 단위만 소각이 되고 있는데 그 묘양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묘양산. 그 향산군 쪽, 그러니까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경계 쪽에 향산군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묘양산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평양을 방문하면 이 평양에서 이 향산군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묘양산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대충 평안북도 지역은 그 정도 지역은 우리가 그 이북교에서 책을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주에서 동쪽으로 가면 삭주가 있죠. 삭주. 이건 압록강하고 접한 도시들이죠. 군들이죠. 창성군, 삭주군 다음에 창성군, 그 다음에 벽동군. 요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는 거 좋습니다. 의주, 삭주, 창성, 벽동. 이쪽 그 창성군과 벽동군에 그 소가 유명하죠. 우리 남한의 한우가 유명하듯이. 그래서 벽창우란 말이 나오죠. 벽창우. 예. 원래 벽창우인데 어떻게 하다가 요즘 고집센 사람을 벽창호라고 그러는데 이 벽동군과 창성군에 소들이 아주 고집이 세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이쪽 지역의 소를 벽창우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우시군 초산군이죠. 다시 그 오른쪽으로 가면 이 우시군부터는 이제 자강도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답사를 갈 때는 이 단동에서 쭉 올라가서 이 지방까지 갑니다. 단동에서 지방까지 버스로 4-5시간 걸립니다. 지방은 뭐 고구려 유적지가 있는 데죠. 이 지방은 완전히 압록강하고 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서 거기서 숙박할 경우는 그냥 그 호텔에서 한 10분 걸어가면 압록강입니다. 집안에 가면은 고구려 유적지가 있어서 그 소위 광개 토대왕비 우리 역사 시간이 많이 배운 광개 토대왕비라든지 광개 토대왕 등 뭐 장수총 그러니까 장군총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죽은 사람의 그 묘지를 얘기할 때 임금이나 왕족의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네. 능을 쓰고 보통 사람은 그냥 묘지죠. 그런데 어떤 무덤은 총이라고 써요. 이건 굉장히 이름난 사람 같기는 한데 누군지 모를 때 총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건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의 묘지라고 보는데 그걸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장군의 무덤일 거다. 장군총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이런 말도 있죠. 묘지 안에 무덤 안에 그 무용하는 사람들 그림이 있을 때 그걸 이름으로 삼아서 무용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사를 좀 가실 텐데 총이 뭐 경주 가면 이 총이라고 붙은 게 여러 개 있죠. 누구의 묘인지 모를 때 이제 총이란 말을
여기는 정말 진짜 꼭 가보셔야 합니다. 저도 뭐 고구려 그랬는데 역시 그 가봐야 어떤 고구려의 그 기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일찍이 이미 1913년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살고 있으니까 100년 더 됐죠. 신채호 선생이 집안에 가서 이 고구려 유적지를 답설합니다. 그런데 신채호 선생의 글에 보면 이 집안 근처에 집안에서 한 100km 떨어진 데 가서 1년 동안 그 대정교가 세운 학교에서 역사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집안을 가는데 돈이 없어서 여관비가 없어서 이 고구려 유적지를 하루밖에 못 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관비가 없어서. 여기 가면 광개토대왕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광개토대왕비를 당시 신채호 선생이 방문했을 때 한 일본 사람이 탁본을 띄어서 탁본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탁본을 구경만 했다.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돈이 없어서 일본 사람이 만들어 파는 탁본을 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왔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지만 내가 하루 동안 이 지역을 본 것은 어떤 좋은 서적을 읽은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이 고구려 유적하고 지금 백두산이죠. 그래서 그런 상품 굉장히 많죠. 이 두 군데 3박 4일로 가는 상품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집안에 가면 그 바로 맞은편이 만포입니다. 만포는 어디서 좀 들어보신 도시인데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만포 면옥, 뭐 냉면집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 전쟁이 나고 나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주로 서울 지역의 남한 인사들이 북쪽으로 납북되죠. 우리 남쪽에서는 납북됐다, 뭐 납치됐다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모셔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그분들이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하면서 계속 그분들도 북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최종 피난했던 지역이 만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안에 가면은 그 강에 가면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김규식 선생도 만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 그 북한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여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역시 그 납북했다고 할지라도 남쪽에 그 쓸모 있는 인물들을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병들거나 그러면 뭐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여기서 그 전쟁이 났을 때 남쪽에서는 수십 명이 이쪽까지 와서 이 만포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만포에서 이쪽 양강도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수, 소설가 이광수도 만포까지 와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쪽 그 집안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만포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그 압록강에서 두만강을 여행할 경우는 중국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 북한 지역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만포에서 바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강계인데
여기가 지금 자강도의 수도가 강계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이쪽 강계 쪽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죠. 지반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통화가 있죠. 통화. 이 지반과 통화가 고구려의 중심지였습니다. 예. 뭐 여기 다 뭐 고구려 지역이고 나중에는 발해 지역 그랬죠. 예. 통화 보통 단동에서 지반으로 갔다가 지반에서 자든지 아니면 통화에 가서 자는데, 통화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몇 시간 가면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예, 신흥무관학교.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혜영 일가가 여기 안동을 출발해서 신의주에 가서, 신의주에서 그 다리를 건너서 단동으로 가서, 단동에서 지반으로 해서, 지반에서 통화로 해서 그 신흥 그 무관학교를 세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간 경로가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런 경로를 그 역사의 숨결을 들으면서 좀 방문할 수가 있는. 지금 단동에 가면 옛날에는 이쪽 단동 의주나 신의주에 도착하면 옛날에는 여기 전부 저 나룻배로 건넜습니다. 조선시대 사신들이 북경에 갈 때도 전부 나룻배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런데 1911년에 처음으로 신의주와 단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 다리가 압록강 철교입니다. 압록강 철교가 1911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철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다리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1940년대 초에 다시 압록강 철교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다리는 전쟁 때, 이규 전쟁 때 그 미군이 폭파해서 지금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지금 끊어진 다리라고 그래서 압록강 단규라고 얘기하죠. 이건 지금 관광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 단규를 올라가서 이때 그 6.25 또는 그 이전의 일제 시기에 통행로를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1940년대 43년인가 만드는 그 철교, 그게 유일하게 지금 이 단동 지역에서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면 그 단동에서 물건을 싣고 이 신의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1940년대 초반에 생긴 다리입니다. 이 다리도 6.25 때 폭발을 당했는데 좀 폭발을 적게 당해서 수리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북한에서 압록강 대교라고 해서 다시 단동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아주 우람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북한 쪽에 북한 맨 마지막 북한 쪽 지역에서 공사가 뭐 덜 끝났다고 그래요. 북한은 이걸 이제 중국이 완전히 만들어 주는 건데 이 다리가 생기면서 북한의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북한 지역에 그 퍼지는 걸 좀 염려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다리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북한은 여러 가지로 좀 미약한 처지니까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리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리입니다. 여기 가면은, 여행을 가면은 조선족 가이드들이 가이드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 북한 얘기를 하나도 모르니까, 또 더군다나 한국 교회사 얘기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데 이 다리에 가면 백오인 사건을 생각합니다.
백오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예,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의병은 거의 다 소탕했죠. 일제에 대들 사람이 이제 다른 종교는 없었던 거죠. 뭐 불교는 그 한말에 거의 산속으로 들어가 있고 의병들이 1905년 이후 끊임없이 그 자주독립 운동을 하면서 했는데 전부 그 1905년 이후에 의병들이 그 일제가 그 학살을 했고 1910년에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면서 교회 조직이 이제 교회 청년들이 그 자주독립 운동에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하니까 그런 청년들에 주목한 거죠. 그런 청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 사건을 꾸민 거죠. 그리고 마침 1911년 10월 말에 이 다리가 준공이 되는데 이 다리 준공식에 당시 조선 총독이 이 그 다리를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이 다리에 참석했다가 준공식을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선천에 가서 선천역에 내려서 선천의 유지들을 만날 텐데 선천역에서 내릴 때 그 신성학교 선생으로 있던 맥킨선 교수가 나와서 악수를 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이 총독을 저격하기로 했다. 암살하기로 했다.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거짓으로 꾸미고 신성학교 학생들 그리고 평안도 지역의 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은치를 포함한 서울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한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죠. 그래서 한 700여 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 중에 105명이 그 기소가 돼서 백오인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백오인 사건에 기소가 된 사람 중에 90명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 민족운동, 기독교 민족애를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 청년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 백오인 사건인데 백오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다리가 압록강 단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이것도 뭐 중국에서 돈을 받아서 이 다리를 뭐 2만 원인가 이렇게 내고 이제 올라갑니다. 가슴 아픈 다리죠. 이 다리를 일제가 건설했습니다. 일제가 건설했는데 1950년 전쟁이 나면서 미군이 폭발했습니다. 일제가 건설하고 우리가 가설해야 될 다리를 우리와 중국이 가설해야 될 다리를 일제가 다리를 만들고 미군이 폭파한 민족의 비운이 서려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아, 이게 우리 민족의 문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 가면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압록강 철교였죠. 이 압록강 철교가 중국과 북한을 잇는 서쪽에서 가장 첫 번째 다리죠. 이 다리로부터 저쪽 훈천까지 다리가 20여 개가 있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중에 이쪽 그 단동 쪽에서는 2개의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여기 2개의 다리가 하나가 압록강 단기고 여기서 조금 더 이쪽 백두산 방향으로 조금 가면은 그 모태통의 아들이 걷는 다리가 있는데 그 2개의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그 끊어진 다리 2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디가 또 끊어져요? 이쪽 완전히 압록강으로면 훈춘 그러니까 저 연길이죠. 연길 지나서 그 훈춘 쪽으로 도문 지나서 훈춘 쪽으로 가면 여기도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이 다리는 6.25 때 끊어진 다리가 아니고 1945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데
위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 공격해 들어오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못 오도록 일제가 끊은 다리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수리를 안 해가지고 그대로 끊어진 모습의 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쪽을 여행할 경우는 다리를 중심으로 여행을 한 겁니다. 그 다리를 봐가면서 그 민족 분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집안에서 만포를 본 다음에 지금 통화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임강이라고 있는데 보통 집안에서 통화를 거쳐서 임강으로 갑니다. 임강은 김일성의 전기 세기와 더불어 보면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라는 증강군이 그 임강,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을 건너면 있죠. 이쪽 지역은 무슨 관광 상품으로 가면 전부 못 가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그 관광을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고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갈 수 있는 데인데, 세기와 더불어 읽으실 텐데 좀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잘 기억을 좀 해보시죠. 김일성 일가가 1920년대 초에 증강군에 오죠. 증강군. 이제 평양에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독립운동을 하다 이제 그것이 일찍 발각되면서 증강군으로 이제 도망오죠. 증강군에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도 위험하게 그 일제 경찰이 많고 위험해서 그 압록강을 건너서 임강으로 가죠. 여기도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6.25 때 인민군이 대거 건너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단동에서만 건너온 게 아니고 만포로도 많이 건너왔고 이 임강으로도 많이 건너왔습니다. 뭐 수십만 명이 왔으니까. 이쪽에 가면 이제 김일성 집안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그 임강입니다. 증강군과 임강이죠. 김일성 가족은 임강에 살다가 그 임강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김영직 군이라고 있죠. 예, 김영직 군 바로 그 압록강 건너면 팔도구라는 지금 이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팔도구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임강에서 이 팔도구로 다시 이사를 하죠. 이 팔도구에서 생활을 김일성도 이제 여기까지 따라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 강 건너에 지금 김영직군이라고 돼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형자가 있는 바로 위에 포평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포평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기와 더불어 보면 이 포평 예배당에 와서 길림에서는 나중이고 길림에 가기 전에 이 포평 예배당에서 여러 가지 그 학습도 하고 그 교회도 다니고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마 그걸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이쪽 지역에서 그 독립운동 간 걸 기념해서 북한에서 나중에 이쪽을 김형직군으로 했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그 중학생들이 여기 지금 그러니까 팔도구 김영직군 바로 위에 팔도구라는 중국 지역에서 1923년입니다. 1923년에 김일성이 혼자 평양으로 옵니다. 평양. 여기가 천리길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 12살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자기 그
예할아버지가 세운 평양의 창덕학교를 공부하러 오는데 그 중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소학교에 다니다가 이 김일성을 평양으로 보내서 그 창덕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를 혼자 걸어왔다 해서 지금도 북한의 중학생들이 이 평양에서 출발해서 여름방학이면 김영직 군에까지 도보 행진을 하죠. 그게 북한 TV 보면 가끔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이 길을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북한을 봐야 이게 보이지, 그냥 군만 하면 이게 잘 기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영직 군. 그러다가 김일성은 평양의 창덕학교에서 2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2년이니까 12살에 왔으니까 14살 때 다시 팔동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세기와 더불어의 그런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죠. 지금 이 지도에는 없는데 복사한 지도를 보시면 거기 이 지도의 중심부에 통화가 있죠. 이 북한이 보이죠. 지금 북한 강계 해산이 있고 그 위에 통화가 있죠. 통화 위에 백산이라고 있죠. 네, 백산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임강이라고 있죠. 한문으로 다 돼 있죠. 임강. 임강이 있죠. 예. 여기 임강에서 김일성 가족이 살았다는 거죠. 살았는데 다시 임강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팔도구라고 있죠. 이쪽으로 이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강에서 팔도구로 이사 올 때 세기와 더불어 보면 어떤 전도사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짐을 날라줍니다. 그 무슨 전도사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가 김일성 집안의 이사를, 백리길의 이사를 달구지를 가지고 짐을 날라줬다. 그게 이제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게 기억을 했고 그게 나오겠어요. 근데 전도사가 이제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팔도구죠. 그 다음에 이 팔도구에서 보면 지금 이 큰 지도요. 팔도구가 있고 그 위에 사도구가 있고 임강이 있죠. 임강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 길림성, 성자가 보이죠. 예, 고디고로. 예. 그 성자 바로 밑에가 이게 지금 간자차라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은데 무송입니다. 무송. 그 김일성의 아버지는 이 팔도구에와 무송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무송현입니다. 근데 김일성 아버지가 이 무송에서 1926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나이가 16살이죠. 무송에서 이쪽에서 사망을 하죠.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김일성이 여기 팔도구를 떠나서 이쪽 무송 쪽으로 올라옵니다. 무송 쪽에 화성의숙이라고 이쪽에 가 있던 우리 동족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입학을 여기에 이제 아버지 친구들이 학교를 운영하니까 이 무송의 화성의숙에 갔다가 여기서 한 학기인가 공부하다가 그 학교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자기 아버지의 동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길림으로 가죠. 그 길림 보입니까? 길림. 길림시죠. 그러니까 길림성과 길림시. 여기에 길림이 있죠. 길림. 네, 그 김일성은 이 무송에서 길림으로 이제 공부하러 떠납니다. 여기 가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팔도구와 임강에 있을 때 이제 중국인 학교 다녔으니까
중국말을 배웠고 화성의숙에 잠시 들어갔다가 길림에 와서 길림에 있는 중국인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육문중학교라고 그러죠. 여기 가면 지금도 김일성이 공부하던 1920년대 후반에 공부하던 육문중학교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 지금 육문중학교가 있는데 그 명문이죠. 제가 북경의 어느 대학에 한번 강연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조선족 학생이 자기도 육문중학교 나왔대요. 김일성 후배를 그 동문을 만났는데 여기 길림에 가면 이제 지금도 이름난 학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김일성이 중학 과정을 공부한 데가 이제 길림이죠. 길림인데 이 길림 지역은 일제 시기에 항일 무장 투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게 독립운동이 여러 군데서 그 중국 대륙 여러 군데서 이루어졌는데 상해에서도 이제 그 독립자주운동을 했고 이쪽 길림 쪽에서 또 그 무장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길림을 중심으로 있었죠. 여러분들 그 최근에 영화 중에 암살에 보면 여기서 의열단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의사와 열사들로 구성된 뭐 그런 독립운동 그룹을 지금 만드는 거죠. 이 길림이 굉장히 이 교통이 좀 당시 일제 시기에 불편했는데도 아마도 그 산악 지역이 많고 일제가 장춘 그 지도에서 큰 집 장춘이 원래 장춘인데 일제가 이쪽 지역을 뺏어서 나라를 만들었죠. 이게 만주국이죠. 만주국이란 나라를 만들고 그 만주국의 수도를 신경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서울이다. 그게 그래서 일제식이 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다가 일제가 이제 다시 쫓겨가면서 장춘으로 이제 바뀐 지역이죠. 그러니까 장춘 이런 데는 일제가 많고 그런 지역이죠. 그 일본 그 관원 저 관청도 많고 근데 길림은 이 좀 오지인 데다가 그래서 독립운동하기가 좋아서 이쪽으로 아마 숨어 들어가서 이쪽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 그 밑으로 쭉 내리면 통화가 있죠. 상해, 통화, 길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연변으로 와서 몇 군데 이런 지역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한국 기독교가 이 독립운동 지역에 깊숙이 이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길림에는 이제 김일성이 여기서 교회를 다니죠. 손정도 목사 교회를 다닌 지역이 여기 바로 길림이죠. 여기 통화,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와 지금 통화를 보시면, 여기 큰 지도니까 보이네요. 여기 통화, 통화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유화라고 보이죠. 큰 글씨로. 유화 바로 밑에 삼원포, 유화 삼원포 이쪽 지역이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뭐 옥수수밭만 있는 지역인데 뭐 허술하게 건물을 졌으니까 여기를 여름이면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가죠. 네, 그 삼원포에 또 이름난 장로교 목사님이 삼원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지역이죠. 어느 분이죠? 이분도 다 뭐 의주 이런 데 사람입니다. 근데 저 장로교 목사였죠. 그러니까 지금 삼원포에서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쪽 지역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삼원포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그쪽 지역에는 한경희 목사가 있었고, 김일성이 공부한 길림에는 이건 감리교 목사입니다. 손정도 목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쪽 그 연변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김학연 목사부터 문재린 목사라든가 등등 그런 분들이 전부 저쪽에 있는 거죠. 2권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 30페이지를 길림 얘기를 하죠. 자기 길림 중학교 다니던 얘기, 손정도 목사 얘기를 한 30페이지가량 하죠. 그래서 김일성이 공부한 데가 이제 여기인데, 김일성이 공부한 데가 몇 군데 되죠. 중국에서는 길림, 그 다음에 임강, 팔도구에서 공부했는데, 아까 평양에서는 어디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창덕소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봤더니, 육문중학교를 가봤더니, 이 창덕학교하고 이 길림에 육문중학교하고 그 교사들이 이 교류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문중학교 선생들이 창덕학교 초청받아 가기도 하고, 창덕학교 교사들이 육문학교 가기도 하고, 김일성이 둘 다 공부한다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있는 걸 봤습니다. 김일성도 길림성에서 공부했고, 박정희도 길림성에서 공부했어요. 한국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움직인 사람들이 전부 길림에서 공부했습니다. 거기 그 큰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장춘이지, 장춘. 길림, 지금 길림시가 있고, 길림시 왼쪽으로 장춘이 있죠. 여기가 지금 그 빠른 기차를 타니까 40분 만에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장춘에서, 이게 신경이라고 그랬죠. 그 일제시기에. 이게 1932년에 일본이 이 지역을 중국 뺏어서 나라를 만든 게 만주국 아닙니까? 1932년에. 그리고 수도를 이 장춘을 신경이라고 이제 고쳐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가 공부한 데는 장춘이고, 김일성이 공부한 데는 길림이고, 장춘과 길림이 직선이라면 그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지금 이 복사가 조금 잘렸네요. 복사가 잘려서 여기가 장춘, 길림, 여기 하얼빈입니다. 삼각형입니다. 근데 복사가 지금 여기까지만 됐어요. 거기 흐릿하게 나오죠. 할빈을 중국말로 할빈이지, 할빈. 흡 무슨 비네요. 함리빈인가? 함리빈. 이게 여기 가가지고 할빈이라고도 하고, 함리빈, 하얼빈에서 발음이 정확하게 중국번에 보면 하얼빈이라고, 하얼빈. 그게 중국식 발음이에요, 하얼빈. 그러니까 하얼빈. 이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이쪽 지형을 익히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길림이고, 장춘이고, 여기에 이제 하얼빈이죠. 거기 지도를, 다른 지도 하나 보시죠. 그 평화기의 기행 지도. 여기 보면, 요 지도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제가 그 여행 가면서 그냥 메모했던 건데, 그 하얼빈 있죠? 장춘과 길림 위에 하얼빈 있죠? 여기 장춘과 길림이 100km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춘에서 박정희, 정일권, 이한빈,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장춘에서 공부했죠. 장춘 어디에서 공부했어? 장춘에 만주 군관학교, 육군입니다, 육군. 만주 육군 군관학교가 있었어요. 이 일제의 사관학교죠. 여기서 1940년대 초에 이제 박정희가 입학을 하고, 김일성은 1920년대 후반에 20년 전에 길림에서 공부하죠. 그리고 그 위에 하얼빈으로 가면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죠. 이 1910년 직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데가 하얼빈이죠. 자, 하얼빈과 장춘 중간쯤에 거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하얼빈하고 이게 장춘이니까 하얼빈하고 장춘 여기 쯤에 최가구라고 있습니다. 최가구 여기 있습니다. 이 안중근과 그 몇 사람이 안중근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안중근과 그 우덕순이라고 하는 상동청년학원 이 사람은 감리교인인데 상동청년학원 출신의 우덕순 그리고 이 하얼빈의 뭐 조윤선 이 몇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을 때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신문을 통해서 이때다 지금 우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 있겠다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에 와서 이 동푸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서 여기 장춘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역에 와서 기차를 타고 장춘까지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여비가 부족해서 그러면 어디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해서 최가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최가구는 이 철도가 있긴 있는데 이 그 철도 바퀴가 폭이 달렵답니다. 여기서 철도를 바꿔 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철도에서 내려서 다른 차량을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 사람이 왔다가 여기서 그 저격을 못하면 놓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남겨놓고 여기는 우덕순과 조윤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남겨놓고 안중근은 다시 하얼빈으로 갔죠. 정말 예상했던 대로 장춘을 출발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서 내렸는데 새벽에 기차가 섰는데 그 기차가 선 지하 식당에서 이 사람들을 방을 얻어서 잤는데 뭐 나가 보니까 뭐 헌병이 쫙 깔려 있으니까 아예 접근을 못했습니다. 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차가 출발해서 하얼빈역에 도착했는데 이제 안중근의 총에 맞은 거죠. 네. 그게 이제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장춘, 길림. 이게 정말 한국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가면은 그 독립운동 하면서 겪었던 그 우리 민족의 시련 또 나라 잃은 슬픔 또 이쪽 압록강 두만강변을 보면 북한 그 주민들의 삶의 어려운 모습 이쪽을 한 일주일 여행하고 오면은 한 달 동안 심신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한 달 동안. 그 우리 민족의 그런 그 아픈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죠. 거기 그 지도 거기서 보면은 장춘 지금 이거 좀 복잡한 지도예요. 장춘 길림에서 동쪽으로 오면 도나라고 있죠. 도나 보입니까? 네. 도나에서 이게 동북쪽으로 가면 목단강이라는 여기 목단강이라는 강도 있으면서 도시 이름입니다. 목단강. 이쪽이 동경성 이게 발해의 수도였던 지역인데 여기 도나에서 목단강 가는 사이에 경박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못 가봤는데 여길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아직. 여기 도나에서 목단강 사이에 경박호가 있는데 이 경박호가 있고 그 경박호 바로 위에 액목이라고 지금 지도에 나와 있죠? 액목. 예. 이쪽 지역이 손정도 목사가
앵목현에 와서 위장병으로 죽은 데가 앵목현입니다. 여기서 그 동포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쓰러져서 길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사망은 길림시에서 했죠. 근데 이 앵목현인데 왜 손정도 목사가 앵목현을 갔느냐?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는 이 경박호라고 하는 큰 호수 주변에 땅을 사서 우리 그 동포들이 여기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그 농사를 짓도록 이상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일부 땅도 샀습니다.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이제 돈화, 앵목현, 경박호 그런 지역이죠. 근데 김일성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즉각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자기가 질문했다 하는 얘기죠. 어쨌든 상해 이쪽보다는 이 길림을 중심으로 이쪽 무장투쟁 세력이 이쪽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지역이죠. 그 밑으로 보면 이제 백두산이죠. 백두산에 가려면 백두산 입구에서 한번 자야 됩니다. 그게 송광화입니다. 백두산 N쪽으로 송광화가 있죠. 백두산을 보고서 연길 쪽으로 가려면 이도 백화에서 하루 잡니다. 이 송광화와 이도 백화 보이나요? 네, 송광화와 이도 백화가 100km입니다. 거기가. 백두산이 그렇게 긴 산이죠. 100km나 됩니다. 이도 백화에서 뭐 연길까지 뭐 또 거의 뭐 200km 되니까 이 길이 고속도로가 최근에 났는데 뭐 아직 국도 이런 건 길이 안 좋아서 시간은 한 50km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막 몇 시간씩 지금 가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 화룡, 용정, 연길이 있죠. 이쪽 지역 전체가 연변입니다. 광역의 의미로 연변이고 그 중심부가 연길입니다. 그 위가 도문이죠. 이쪽이 지금 화룡, 연길, 도문, 용정, 이도백과 이쪽 지역이 지난 8월 말부터 홍수가 나서 지금 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지역이죠. 자, 지금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먼저 발생한 지역, 이 지역에서 그 지역이 이쪽 대련 쪽입니다. 그것만 보시죠. 대련. 네, 이쪽 단동에서 서쪽으로 쭉 내리면 대련이죠. 여기 대련 공항이 있죠. 대련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서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은 그러니까 아마 40-50km 되는 것 같아요. 여순이 있습니다. 여순. 지금 여순인데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잡혀서 여순에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얼빈은 당시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라 일본의 그 재판소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의 재판소는 여순에 있었어요. 여기는 일본 그 영사관은 있었는데 그 재판하고 감옥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영사관에서 조사한 다음에 하얼빈 가면 일본 영사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차를 타고 데리러 온 거예요. 여순까지. 여순으로 와서 여기서 형무소가 있고 재판소가 있습니다.